지난주에 좀 오랜만에 너무 시작해가지고 뭘 했는지 좀 다 잊어버리셨죠.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그 평면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 회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평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이제 이성으로 검증 가능한 것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이성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제거돼야 될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종교, 예술, 윤리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그 현실적인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이미지의 세계 또는 이제 상상의 질서의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뭐 독도에 땅을 파본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 땅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땅인지 그 토양의 속성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종교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이제 윤리도 그렇고 이 계몽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물리학처럼 또는 이제 화학이나 생물학처럼 존재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미술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 근거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그 평면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를 끌어오게 되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특별히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모더니즘 회화라고 하는 이 논문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역사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조전 쌤이 요약 정리하고 있는 그린버그의 이야기를 조금 짚어가면서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죠. 자, 62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은 이제 이론적 구조상 두 부분으로 대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과거의 회고, 어떻게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모네, 마네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입체주의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재현, 뭔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뭐 완전히 기하학적 추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폴록처럼 막 물감 뿌려놓고 뭐 이런 것들인지, 우리가 뭔가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 3차원적인 어떤 공간들을 구현해 놓은 이런 어떤 구조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쭉쭉쭉 이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과거의 회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새롭게 등장하는, 뭐 엉뚱하게 등장한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개성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이제 고대나 중세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평면성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 3차원적 공간 또는 이제 환영적인 어떤 시각적 환영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한 200~300년 동안 이게 뭔가 왜곡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그 미술 그 자체로 돌아가는, 회화 그 자체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더니즘이 고민했고, 그런 의미에서 자, 이것들은 여전히 고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회화의 계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진정한 의미의 오센틱한 그런 어떤 미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린버그는 19세기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19세기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 1940년, 뭐 50년까지 유럽에서 이제 발전해 왔던 그 현대 미술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전들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형식적 순수성이라고 하는, 이 평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진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평면성을 지향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만해로부터 시작이 돼서 일타제단까지 입체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유럽에서는 모더니즘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게 망했죠. 입체주의가 망하게 되고, 피카소라든지 뭐 입체주의 화가들이 다시 재현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 불안감들, 그러니까 이 평면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현이 또는 재현이나 모방이나 이제 3차원적 시각적인 영상을 구현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림인가, 그러니까 이제 회화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회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면 속에, 캔버스 속에 뭔가 그 화면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세계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를 누가 봐도 이건 과연 그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이제 추상화되는 과정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이 되게 크게 됐었고, 이런 어떤 평면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입체파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뿌리들을 오히려 역으로 무너뜨리는, 붕괴시키는 그런 어떤 작용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더니즘 회화라고 하는 에세이에서 그린버그는 이제 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만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어떤 재현이나 시각적 환영들을 제거하면서 입체주의로 가서 이 평면성들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제 문학에 대한 거부, 시나 소설처럼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스토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에 대한 거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회화가 문학을 닮아가고 회화가 소설을 닮아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건 이제 예술의 자율성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미술의 자율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미술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가자라고 하는 거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유럽에서 어떤 방식으로 쭉 이어져 나아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유럽에서 시작했던, 그러니까 만해로부터 시작해서 입체주의까지 이어져 갔던 이 모더니즘 예술이 20년대, 30년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아방가드의 공격, 이건 이제 데카당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뭔가 이제 너무 새로운 거,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아카데믹한 것들에 대한 그런 공격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예술 자체를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방가드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아카데미시즘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들을 어떻게 부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제 아방가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안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기존에 내려왔던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라라고 에즈라 파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새로워야 돼요. 이런 형태의 그 기존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바로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아방가드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가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게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뭘 건설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제시를 못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방가드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좀 그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 갈등들을 잘 봉합해서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가져온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긴장의 갈등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그래도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통들을 무너뜨렸을 때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거 무너진다는 얘기는 갈등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이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노벨티를 이야기한다, 혁신을 이야기한다, 새로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커다란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 아들도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사립학교, 유럽의 사립학교들, 뭐 공립학교들 대부분 다 비슷한 건데 그냥 애들에게 자율성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그 우리가 그 제도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푸시하는 걸 하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뭐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냥 다 놀이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 같이 멍청한 애는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러면 다 과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자, 애들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율권을 주는데,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애들이 막 부모도 다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도 신고하고 선생도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애들은 다 레터를 써요. 그래가지고 뭐 교육부 장관한테 레터 쓰고 뭐 학교 교장한테 레터 쓰고 우리 선생님이 잘못인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교권 추락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술적 자율성에 대한 아방가드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것이 자유로운 방식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시즘이든지 뭐 알렉산드리아든지 그런 어떤 토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무조건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데카당스라고 이야기하는 퇴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었고, 또 이제 그 엘리트주의에 대한 어떤 전체주의 공격,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또 다른 위험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지식인, 뭐 깨어있는 예술가는 무조건 뭐 좌파 지식이거나 우파 지식이 돼야 된다, 뭔가 이데올로기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예술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예술 작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체 사회적인 이익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무조건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뭐 그게 이제 뭐 민주주의가 됐든 뭐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계속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예술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데카당스처럼 아방가드의 공격, 또 이제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포획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모더니즘이, 유럽에 있던 모더니즘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현이나 추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거, 문학적인 그런 어떤 기교, 문학적인 감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 모더니즘의 시도가 유럽에서는 1920년도, 30년도 마지막으로 입체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닥에 무너지게 되는 자, 이런 과정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거를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이어받게 되죠. 미국에서 이어받게 되는데 6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940년도 이후에 이런 이제 유럽에 있었던 모더니즘의 운동, 이 추상이라고 하는 또 평면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운동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새로운 예술이 위에서 4-5번째 줄 보시면 유럽 미술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젊은 작가들이 추상적 순수성에 반발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하게 문학과 회화가 혼돈되는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수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마네로부터 이제 피카소의 입체주의로 가면서 특별히 이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추상적인 순수성, 평면성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 오히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파리에서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추상 포기하고 다시 재현으로 돌아가자. 다시 이 문학 작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들, 그런 어떤 역동성들, 그런 어떤 느낌들을 다시 회화 속에서 살려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기초로 돌아가게 되는 것들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제 아방가드, 보헤미아로 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내부 안에서는 많은 이제 젊은 작가들이 이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다시 키치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술이 진보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 주저앉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뉴욕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 운동들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문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추상 표현주의는 밑에서 세네 번째 줄 있는 것처럼 입체파가 했던 그런 어떤 운동들의 계승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해왔던 재현이나 대상, 이 주제에 대한 거부, 다시 말하면 이제 3차원적인 환영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주의적인 이런 어떤 모동들을 거부하고, 순수한 회화, 다시 말하면 이제 평면성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위에서 둘낸 여섯 번째를 보시면 이제 이제 미국이 또는 미국의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해왔던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과거 유럽의 대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어떤 아카데미시즘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에서는 이제 키치 또는 이제 아카데미즘을 적대시하는 이제 유럽 모더니즘의 부정 정신, 자, 이것들을 이제 수혈을 받으면서도 또 이 기하학적인 추상 형식 또는 여전히 잔존하던 이젤 회화의 전통을 타파하면서 모더니즘 미술의 역사에 새로운 이제 장을 열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이 출발했던 이제 키치나 아카데미시즘에 대한 부정. 자, 이건 이제 원래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입체파로 가면서 너무 기하학적으로 가거나 너무 추상적으로 가거나, 어떻게 보면 또 그 안에서 이제 회화성이라고 하는 거, 화면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구성적인 또는 또 개념적인 그런 특성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살려 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도가 바로 이제 추상 표현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치라든지 아카데미시즘에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재현을 하죠. 아주 노골적으로 재현했었고, 이게 이제 입체파로 오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재현을 제거해 버렸는데, 자, 이제 추상 표현주의에서는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뭔가 재현 비슷한 것, 그런 어떤 그런 시각적인 환영 비스크리무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또 추상 표현주의도 이제 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유럽의 모더니즘이 왜 무너졌는가? 유럽의 모더니즘이 이 키치라든지 아카데미즘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을 통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이제 너무 기하학적 추상으로 가거나,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추상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잔존하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시각적인 환영들을 어떻게 평면성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추상 표현주의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유럽 모더니즘이 미국화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6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이제 65페이지에서 이 그린버그가 영향을 이제 받았던 사람들을 2명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2명 정도가 바로 이제 마르크스하고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르크스는 이제 그린버그 자체가 이제 막시즘 좌파 비평가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소명 또는 이제 역사주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예술을 통해서 사회를, 새로운 사회, 또 지금까지 그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를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키워드 또는 실마리로서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 또 평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본주의적인 특성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성들, 이 두 가지 특성들을 어떻게
치환시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혁명을 이야기했었고,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추상 미술로 정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전체주의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주의 예술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뭐 소련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어용 지식인들 또는 이제 어용 예술인들 보면 뭐 그건 좌파나 우파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그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부 정책을 뭔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디자인이나 뭐 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대안적인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주의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시라든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이제 그림이나 몇몇 그 식구, 이제 우리가 보통 카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키치적인 효과들, 그런 어떤 그림들을 보면서 또 시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뭔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역할들을 한다는 것들이죠. 혹시 이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대도시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시골로 들어가면 그 미국의 입구에 엄청나게 큰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엄청나게 큰 성조기가 걸려 있고 또 입구에 군인들 사진이 몇 개 있어요. 군인들 사진. 근데 이제 그 군인들 사진이 대부분 다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We hono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대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높이 띄우는데 그 사회에서 이 뭐 거대한 성조기도 마찬가지고 이 군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 영웅 심리들을 갖게 만들고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헌신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마더라도 학교 들어오면 여기 이제 대통령 사진이 있었고 태극기 있었고 태극기에 대한 묵념 뭐 이런 거 있었고 지금도 그리스 가면 지금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항상 그리스 학교에는 아침마다 주기도문 외우고 뭐 그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서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전체주의적인 방식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이제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해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버그 또는 이제 모더니즘 미술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의 추상적인 구상이 아닌 이제 추상적인 방식으로 될 때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린버그는 둘 다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파가 아니라 좌파거나 좌파가 아니라 우파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파도 좌파도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파나 좌파는 여전히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정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혁명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아예 이 세계를 떠나는 보헤미아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전향시킬 것인가 이 추상 미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명으로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혁명으로서 이제 마르크스가 하나의 이제 역할을 해왔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이제 그린버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호프만은 이 색채 또는 선, 면 같은 이제 순수 조형들이 회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린버그가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마티스라든지 칸딘스키 미술, 특별히 이제 입체주의에서는 공간을 밀고 당기는 작용에 대한 형식적인 분석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재현,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토끼를 토끼답게 그리고 뭐 정물을 정물답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호프만은 그거 말고도 색채 그 자체, 선이나 면
이런 어떤 순수 조형 자체들도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평면성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재현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적인 그런 형태의 그 정서이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호프만에 따르면 이 색채나 선이나 면과 같은 이제 순수한 그런 어떤 회화적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회화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시각적 환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 분석적인 틀들을 호프만으로부터 이제 이 그린버그가 듣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마티스나 칸단스키가 입체주의에서 공간을 밀고 당기는 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린버그는 이 모더니즘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역사주의,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혁명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라든지 전체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구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문학이나 시나 이런 데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어떤 키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색채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식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배열함으로써,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감동이든지 아니면 시각적 환영들을 어떻게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걸 이제 형식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실제로는 이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6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이런 자, 66페이지로 가시면 위에 세 번째 줄, 이 역사주의와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 모더니즘 전에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전통적인 회화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계관에 대한 붕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보시면 그린버그의 관점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 서양 회화 전체의 발전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자, 세계에 대한 탐구했던 회화, 이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갖고 있었던 그 회화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세계에 대한 탐구,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한 탐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회화가 물리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탐구하는, 이건 이제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평면성에 대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회화로 전환되었다. 자, 이건 이제 역사적 발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르네상스 이후 전통 회화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듯이 현대 회화의 자기 탐구 역시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더니즘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분기점이었다. 역사적인 혁명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이 세계 탐구했던 회화, 르네상스의 회화가 이제는 이제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탐구하는 회화로 바뀌는 역사적 과정의 하나의 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유럽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모네, 마네 뭐 이런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입체파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었을 고, 이것들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으로 다시 옮아와서 미국의 미술을 발전시켰던 하나의 원동력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계가 바뀌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역사적 관점, 막스의 관점들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66페이지 마지막 단 보시면, 자, 그린버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양 회화의 역사에서 두 번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번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르네상스 회화의 혁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 회화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회화,
그다음에 모더니즘 회화, 이 두 번의 역사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왜 혁명인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세계관의 어떤 그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세계관과 그다음에 모더니즘 세계관의 차이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세계를 바라보는 이제 그 월드뷰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과학혁명 이후에 엄청난 형태로 이 과학적 사고, 실증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세계관의 반영이 미술 사회에서도 두 번의 커다란 그 빅뱅처럼 엄청난 혁명을 이제 불러일으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오스트랄피테쿠스 인간의 가장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스트랄피테쿠스가 거의 200만 년 전, 18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에 가장 오래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자 화석이 그 여자예요. 그 여자 화석이 여자예요. 그래서 루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이브라고 부르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던 오스트랄피테쿠스로부터 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기원전 3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원전 7만 년부터 3만 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인간의 두뇌도 커져가고, 지금 우리가 두뇌가 이제 1500cc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침팬지들 같은 경우는 400cc, 500cc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 cc도 이제 그 정도고 300에서 400 정도시고. 근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뇌가 1000cc 이상 크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이제 1500cc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4대 문명이 등장한 게 이제 기원전 7000년경에 등장하거든요. 7000년, 5000년, 뭐 4000년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농업도 발달하게 되고, 문자도 만들어내게 되고, 뭐 이제 그림도 그려내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쭉 과학혁명 전까지, 그러니까 300~400년 전까지, 뭐 맥시멈으로 이제 500년 르네상스 이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의 달라지지 않고, 뭐 우리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수렵과 채집, 뭐 그게 이제 농업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문명들이 발전되어 왔던 것들이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과학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세계관이 이제 바뀌게 되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문화나 문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신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환원주의 또 물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작용에 불과하고, 이런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진화라고 하는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학문이나 뭐 예술이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를 반대하는 기독교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를 어떻게 하든지 뭔가 짜맞추려고, 기독교 신학과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있고, 뭐 목사님들 중에 특별히 이제 한일 장신대 같은 약간 이제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진화가 이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과정이 또 이제 신의 어떤 개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이런 어떤 세계관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이제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동설 믿다가 지동설로 지금 바뀌었고, 지동설에서 이제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지금 이제 빅뱅 이론도 138억 년 전에 그 세계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이론도 지금 흔들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균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우주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주가 여럿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적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혁명적 사유가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예술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두 번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에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학의 영향을 받고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르네상스 혁명은 특별히 이제 그 고대기나 비잔틴 성화에 나타났던 어떤 평면성이 이제 르네상스 회화의 3차원성으로 바뀌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혁명은 3차원성을 강조하는, 3차원성을 구현하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이제 공간 개념이 바뀌었던 것은 67페이지 보시면 이제 새로운 공간 의식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이제 공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세 말에 일어났던 사회 경제적인 관계, 또 인간의 환경 정복, 자, 이런 것들이 낳은 확신의 증대가 낳은 산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놓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땅을 정복한 적이 없었어요. 과학혁명 전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적응하고 살았을 뿐이지, 특별히 이제 인간이 땅을 정복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산 하나도 금방 없애버리죠. 그리고 뭐 바다도 지금 여기 새만금처럼 막 메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그 인간이 이제 이 공간 개념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디폴트 값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아까도 진화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계속 진화의 산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자체가 유전자 조작하고 있고, 진화의 역사에서 아예 이제 진화를 바꾸는 그런 어떤 과정들의, 그러니까 신처럼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공간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깊이와 부피에 대한 새로운 지각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고, 그 전에는 이제 이 평면적인 회화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공간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깊이나 부피에 대한 새로운 지각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깊이나 부피나 표현을 어떻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자, 이 르네상스 당시에 제기됐던 그 예술가들의 고민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지오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지오토의 이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사소한 세부들을 배제하고 장식성 또는 3차원성을 지닌 그런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 놓은 방식으로 회화를 이끌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의 깊이 또한 무대 뒤에 배경막 정도로 물러만 있는 벽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각 또는 연극화되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오토의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인 혁신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3차원적 형태와 이제 평평한 표면 사이의 갈등은 이제 유화 물감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평평한 표면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15세기 이탈리아 작가들 또 이제 플랑드르 화가들은 이 3차원적 환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캔버스를 마치 투명한 면처럼 조작하는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고, 또 유화 물감들이 갖는 이 광채 효과, 표면의 광채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비슷하게 지금 그 물감을 통해서, 유화 물감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모델링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3차원 회화에서는 이제 구조적, 색조적, 장식적 통일성을 일관되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등장했던 화가들이 뭐 베로키오, 네오라르도, 뭐 페루지오, 라파엘, 미켈란젤로, 코레치, 지오바니,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자, 3차원적인 구조적인 특징들, 모델링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과학적 원근법, 또 전체적인 색조의 통일, 명암의 패턴화, 환영회화를 만들어가는, 구축하는 천병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르네상스 회화의 혁명이 무엇인가? 3차원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시각적 공간감을 만들어내면서, 자,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그림이나 회화들 보면 그냥 평면에 뭔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좀 어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조화시키는 반 정도 이제 살아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조각상처럼 아예 이제 3차원적인 환영들을 만들어서 붕 떠 있는 것처럼 마치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최초의 기술적인 과정들이 르네상스 예술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일으켰던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이 이제 유화 물감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캠퍼스를 이제 조작하면서 그 안에서 이 3차원적인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원근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명도나 채도들을 조절하면서 마치 시각적 환영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림 볼 때 우리가 뭐 1m, 2m 뛰어서 보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시각적 환영을 어떻게 제대로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공간적 거리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회화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이제 67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것처럼 환영주의적 효과. 어떻게 하면 이제 일루전을 만들 것인가? 그림으로 하는 건 진짜 사람처럼, 진짜 천사처럼, 진짜 신이 임재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유명한 이제 카톨릭 성당들 보면 파카글래스 같은 것들 보시면 햇빛 들어올 때 정말 천사가 나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신비감들 우리에게 불려주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해가 딱 뜨면서 그 파카글래스에 스테인드 그래스에 이제 그런 어떤 조명을 받아가지고 시시각각 그 모습들을 변하는 거 보면서 뭐 그 안에서 막 진짜 신의 임재처럼 뭔가 느끼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제 19세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한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더 이상 없다, 또는 이제 검증된 사실만이 확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제 과학적 혁명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환영이라고 하는 환영주의 회화를 지탱해온 관념들이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과학혁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이상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들, 또 그 시각적인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것들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6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이런 시도들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마네나 꾸르베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었고, 이제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의 충실한 재생,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적 실증주의 자극 아래서 인상주의는 시각 경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해석으로서 2차원적인 사실들을 강조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3차원적인 물건에 대한 어떤 감각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했었고, 이 3차원 물건에 대한 어떤 감각들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두뇌 속에서 구현하는 것들이죠. 두뇌 속에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망막에 잡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만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망막에만 잡히는 건데, 그 망막에 상이 잡혀서 그것이 다시 우리 전두엽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것들이 프로세싱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연상된 이미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뇌에서는 이제 이 시지각이 들어오면서 실제로는 전자기적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영들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 눈이 보는 건 아니다. 눈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연 속에서 눈이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만 구현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상주의였고,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리주의 또는 이제 과학적 실증주의 방식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회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평면성이다, 플래트니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인상주의 후계자들은 이제 이 마네나 쿠르베의 작업들을 이제 더 극단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서 소묘의 정확성, 또 흑백의 명암성, 3차원적인 조명 효과, 대기 또는 이제 선원급법,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평면성을 강조하면서 소묘의 정확성이든지 흑백의 명암법, 3차원적인 조명 효과, 대기, 선원급법, 그러니까 뭔가 환영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수단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 보시면 대상을 캔버스 표면과 가능한 한 유사한 많은 면들로 잘게 나누고 병렬적이며 직사각 모양으로 풋터치를 하면서 자, 그 대상과 배경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고흐나라든지 고흐든지 고갱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이제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본성, 또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그 안에서 뭔가 사람을 정확하게 그린다거나, 아니면 나무를 막 나무답게 그린다거나 이런 어떤 작업들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왔던 지금까지 르네상스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 선이나 면이나 뭐 물감이나 또는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특성들, 캔버스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어떻게 잘 살려서 그것들이 이런 어떤 회화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흐나 고갱도 보면 안료를 얇게 발라서 캔버스 바닥이 훤히 드러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껍게 임파스토스를 쌓아 올려서 거의 부조 같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임파스토스는 이제 물감을 두텁게 바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의 이제 부조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사람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닌 건데, 그런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 진료적 특성들, 이런 어떤 물질적인 특성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거기서 기존의 재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시각적 환영들, 이걸 이제 구성적 재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려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 회화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정밀하게 그릴 것인가, 진짜 사람답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각적 환영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다라면, 자 여기서 이제 평면성에서는 물감이나 선이나 캔버스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시각적 효과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한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에 나왔던 입체주의, 야수파, 표현주의 이런 어떤 운동들이 다양하게 이런 어떤 물질성, 물리주의를 이끌고 나가는 미술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69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왔던 것이 바로 이제 입체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입체주의는 이제 위에서 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자, 입체주의는 당초 세잔의 방법에 의한 3차원의 복원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그 과정에서 부피와 명암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방법들을 과장하면서 패러디하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3차원 자체를 소멸시키는 완전히 평평한 그림에 도달하게 되면서 3차원성을 향한 르네상스의 혁명의 종지부를 찍는 반혁명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입체주의는 이 부피와 명암을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방법을 세밀하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장되게, 그러니까 웃는 거죠. 오히려 비웃는 거죠. 그렇게 과장하면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3차원적인 그런 환영들을 제거하게 만드는 역발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이 3차원적 환영들을 제거하는 과정들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입체주의는 사실적 회화 공간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회화면의 2차원성이라고 하는 순수한 형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연이 보여주는 외양의 논리 대신 구조의 논리를 참고하고 그림의 구조를 발견함으로써 자, 평면적 회화면이 미적인 성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통일적 형식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회화는 자연에 보여주는 외양이죠. 뭐 산이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그려면서 그 외양이 우리에게 뭔가 인상을 남겨도록 하는 것들인데, 자, 이제 입체파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 사물을 포착하는 그런 어떤 방식, 논리적 구조들을, 패턴들을 자, 그 안에 심어 놓으면서 자, 그것들이 평면 속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어떤 형식적 통일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입체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린버그의 그 인용물을 보면 입체주의는 위대한 현상이자 20세기 미술의 획기적인 위험이며 르네상스 자연주의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서양 미술의 외관을 바꾸고 결정한 양식이다. 입체주의는 우리 시대의 생명이 있는 유일한 양식이며 당대적 감정을 가장 잘 실어 나올 수 있는 양식이고, 자,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미술가들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서양 미술의 외관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현이나 시각적 환영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림의 구조, 패턴, 이런 어떤 양식들, 그것들을 어떻게 평면 속에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69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이런 운동들이 1930년도 초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입체주의의 유산이 몰락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사실 입체주의를 발전시킨 피카소, 브라크, 그리 같은 화가들은 자신들의 그림이 일단 대상의 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자 이 극단적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고 태도를 돌변하여 재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0년대 이제 이 평면성이라고 하는 그 회화 운동이 주저앉게 되는데 모더니즘, 그러니까 유럽의 모더니즘이 주저앉게 되는데 그 주저앉게 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실질적인 이유는 내가 뭘 그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회화성이 없는 거죠. 화면이 사라진, 그러니까 그림인데 화면이 사라진 거예요. 그림인데 뭔가를 재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카소나 브라크나 그리가 재현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해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린버그는 좀 다르게 더 깊은 의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왜 여기서 피카소나 브라크나 그리가 스톱했을까? 왜 이것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이 바로 이제 69페이지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자, 그린버그에 의하면 입체주의 위협을 가능했던 진보적인 시대의 통찰들, 다시 말하면 산업 자본주의의 절정기에 낙관주의, 대담성, 자기 확신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입체파가 무너졌는가?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거죠. 자신들이 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린버그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근데 뒤집는 게 지금 피카소나 브라크는 두려운 거죠. 갑자기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내부 속에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세계를 바꿀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뒤집을 것인가, 이런 어떤 시대적 통찰들, 우리가 이제 보통 시대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낙관주의, 대담성, 자기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붓을 들 수가 없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들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렇다는 것들이죠. 70페이지 그린버그가 이제 코멘트하는 이 입체파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거에서 보면 피카소, 브라크, 레제처럼 위대한 미술가들이 그처럼 비탄스럽게 몰락했다면 그 이유는
오로지 그들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었던 사회의 일반적인 전제들, 밑줄 치세요. 사회의 일반적인 전제들. 자, 이건 유토피아예요.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전제들이 유럽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해녀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사회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끊임없이 인간이 자본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자본에 의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 이제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인간이 이 다수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됐든 뭐 사회주의가 됐든 어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이 독립선언을 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시대적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지배했던 가장 큰 이데올로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벌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어떤 것들인데, 이게 다 걸린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에도 걸려 있고,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공동체가 없으면 못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 모더니즘, 이 평면성, 여기서 이야기하는 입체파, 피카소나 브라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왔는데, 자, 이런 일반적인 전제들이 유럽에서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풍요예요, 풍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 뭐 노동자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뭐 옛날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이제 뭐 바꾸자, 뭐 사회를 바꾸자, 그런 사람들한테 연봉 1억씩 주고 차 벤츠 줘보세요. 사회 바꾸자고 하나? 절대 안 하죠.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유럽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자본주의를 벗어나고 전체주의를 벗어나자고 이제 노력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얻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 정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정말 유럽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입으로는 까불고 찌불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아시아에다가 식민지를 개발했던 놈들이 유럽 놈들이에요. 정말 쓰레기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놈들. 입으로는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도 마찬가지고, 화란에 있는 개혁교회가 정말 기독교에서는 순수 복음주의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가 식민지를 차렸어요. 거기에 노코멘트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아파르테이트 하면서, 흑인들 차별 정치 하면서, 네덜란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입 하나 번쩍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노예제도에 옹호하는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린버그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 일반적 전체,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너무 이제 살처럼 피처럼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주의도 이제 나의 하나의 가정이 된 거죠. 나의 상층에 올라가니까 거기서 더 이상 벗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대학 교수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학벌 타파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반대, 서울대 없애고 뭐 유럽처럼 해야 된다. 근데 지 딸은 또 서울대 보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메시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공허해져 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이 피카소나 프라크나 이제 그리 같은 입체파들, 또 입체파를 옹호하고 있었던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예술가들이 유럽에서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이제 견인할 수 있었던 예술가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 전제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의 그림들이 그런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죠. 너나 잘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국에 넘어와서 다시 지금 유럽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